촛불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바람 앞에 놓인 내 운명의 줄타기처럼 위태로워 보였는데 붉게 타오르는 심지는 금방이라도 사그라들 것 같으면서도 질기게 그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다. 나는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을 꽉 움켜쥐었다. 손바닥에 배어나는 식은땀이 비단 치마를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지만 감히 그 손을 들어 땀을 닦을 엄두조차 낼 수 없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정막은 바깥 세상의 소란스러움을 모두 집어삼킨 듯 무거웠고 문풍지 너머로 들려오는 밤바람 소리만이 내 귓가를 스치며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화려한 원앙금침이 깔려있는 이 방은 천한 기생초이가 감히 발을 들여서는 안 되는 성역이자 나를 옥죄어오는 감옥이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인기척에 심장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저벅저벅 마루를 밟는 발소리가 가까워질수록 내 숨통은 점점 조여들었고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더 깊숙이 숙이며 내 얼굴을 가리고 있는 연지곤지가 나를 지켜줄 유일한 방패라도 되는 양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부인, 들어가도 되겠소?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문을 넘어 들어왔을 때 나는 입술을 깨물어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삼켰다. 대답을 해야 한다. 양반과 규수라면 응당, 그래야 할 조신하고 우아한 목소리로 대답해야 한다. 하지만 내 목구멍에 걸려있는 것은 기방의 탁한 술 냄새와 천박한 웃음뿐인 것 같아 입을 여는 순간 모든 거짓이 들통날까봐 두려움에 몸서리쳤다. 드르륵 문이 열리는 소리는 마치 내 목을 치러 오는 망나니의 칼날 소리처럼 날카롭게 신경을 긁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문틈으로 밀려들어와 뜨겁게 달아오른 내 뺨을 스쳤고 그 뒤를 따라 들어온 그림자가 내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신랑이 방으로 들어와 조용히 문을 닫는 그 짧은 순간이 억겁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내 앞으로 다가와 앉았고 나는 그가 뿜어내는 묵향과 낯선 사내의 채취에 어지러움을 느꼈다. 평생 맡아온 싸구려분 냄새와 독한 술 냄새와는 전혀 다른 고결하고 정갈한 향기가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밤이 깊었소. 긴장하지 마시오. 그의 말에 나는 흠칫 놀라 어깨를 떨었다. 그가 내 떨림을 알아챈 듯 조심스러운 손길로 내 어깨를 감싸려 했을 때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물렸다. 아차 싶은 순간이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기생으로서 숱한 사내들의 손길을 받아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혐오를 키워왔던 습관이 이 중요한 순간에 튀어나오고 만 것이다. 그가 당황한 듯 손을 멈칫하자 나는 급히 머리를 조아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송구하옵니다, 서방님. 소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 그리 되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온 서방님이라는 단어가 낯설고 이질적이어서 혀끝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이것은 연극이다. 목숨을 건 연극. 관객은 오직 한 사람. 내 앞에 앉은 이 남자뿐이지만 실패의 대가는 죽음보다 더한 치욕일 것이기에 나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아야만 했다. 불과 닷새 전만 해도 나는 옥타라는 기방의 뒷방에서 곰팡내 나는 이불을 덮고 자던 천기였다. 술 취한 한량들의 주정을 받아내고 가야금을 타며 거짓 웃음을 파는 것이 내 삶의 전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검은 갓을 깊게 눌러쓴 노인이 기방의 뒷문을 두드렸다. 그는 몰락해가는 양반가의 가장이자 내가 지금 연기하고 있는 죽은 여인 연화의 아비였다. 그는 내 앞에 엽전 꾸러미를 던지는 대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었다. 내 딸이 혼례를 앞두고 급사를 맞았다. 이대로라면 우리 가문은 멸문지화를 면치 못하고 빚더미에 앉게 될 것이다. 네가 내 딸과 쌍둥이처럼 닮았다는 소문을 듣고 왔다. 부디 우리 가문을 살려다오. 처음에는 미친 늙은이의 헛소리라 치부했다. 양반이 천민에게 무릎을 꿇는 것도 기가 찰 노릇이거니와 죽은 사람 흉내를 내라니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내민 조건은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독배였다. 이 일만 성공한다면 너를 면천시켜주고 평생 먹고 살 재물을 주겠다. 더 이상 술 따르며 웃음 팔지 않아도 된다. 면천. 그 두 글자가 내 심장에 박혀 빠지지 않았다. 기생의 팔자를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은 나를 맹목적으로 만들었고 결국 나는 죽은 연화 아가씨의 대역이 되어 김진사 댁의 가짜 며느리가 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그날부터 나는 지옥 같은 훈련을 견뎌야 했다. 걸음걸이 하나, 숟가락을 드는 손동작 하나까지 모두 고쳐야 했다. 천한 것들은 발 뒤꿈치부터 쿵쿵거리며 걷지. 양반과 규수는 구름 위를 걷듯 사뿐히 내디뎌야 한다. 연화 아버지는 회초리를 들고 내 종아리가 터지도록 때리며 가르쳤다. 웃을 때도 소리를 내서는 안 되며 눈을 들어 사내를 똑바로 쳐다봐서도 안 된다고 했다. 기방에서 익힌 교태 섞인 눈웃음과 콧소리를 지우기 위해 나는 입에 재갈을 물고 밤새도록 경서를 베꼈었다. 손가락 끝에 굳은 살이 박인 것은 가야금 때문이었지만 나는 그것을 바느질 탓으로 돌리기 위해 일부러 손끝을 바늘로 찔러 흉터를 만들기도 했다. 피가 맺힌 손가락을 보며 나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다. 나는 초희가 아니다. 나는 홍연화다. 고귀하고 정숙한 양반집 딸이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굶주린 짐승처럼 번들거리고 있어 소름이 끼쳤다. 내가 과연 그들의 눈을 속일 수 있을까? 김진사 댁 사람들은 깐깐하기로 소문난 자들이라는데 나의 이 어설픈 연기가 통할 수 있을까? 불안감이 엄습할 때마다 나는 면천이라는 희망을 붙잡고 버텼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화려한 가마를 타고 이 집에 들어서며 나는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이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 나는 눈앞의 신랑 김도령을 훔쳐보았다. 촛불에 비친 그의 얼굴은 생각보다 훨씬 유약해 보였다. 하얀 피부에 선비 특유의 고지식함이 묻어나는 눈매,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병약해 보이는 입술. 그는 내가 기방에서 보아왔던 거칠고 탐욕스러운 사내들과는 달랐다. 그는 나를 덮치려 하지 않았고 나의 거절에도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살피며 조용히 다가와 내 옆에 앉았다. 부인의 명성은 익히 들었소. 효심이 깊고 정숙하다 하더이다. 갑작스러운 혼례로 놀랐을 터인데 내 부인을 배려하지 못하고 너무 서둘렀던 것 같소.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찔렀다. 효심이 깊고 정숙한 여인이라니. 나는 그가 말하는 그 여인이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땅속에 묻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죄책감이 밀려와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이 남자는 지금 허상을 보고 있다. 그가 사랑하고 존중하려 하는 아내는 이 세상에 없다. 내 앞에 있는 것은 거짓으로 점철된 껍데기뿐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옷고름을 잡았다. 이 밤을 무사히 넘겨야 한다. 정체가 탄로나는 순간 나는 물론이고 나를 이곳에 보낸 연화의 가문까지 모두 몰살당할 것이다. 서방님. 나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 들리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그는 귀를 기울여 주었다. 소녀, 몸이 좋지 않아. 술을 한 잔 올리고 싶습니다. 합한주를 나누기 전에 긴장을 풀고 싶어서요. 이것은 내기였다.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그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았고 무엇보다 술이 들어가면 나의 본색이 드러날까 두려웠지만 동시에 술은 내가 가장 잘 다루는 무기이기도 했다. 술상을 사이에 두고 적당히 분위기를 맞추며 그의 시선을 돌릴 수 있다면 이 숨막히는 첫날 밤을 어떻게든 넘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 김도령은 의아한 듯 잠시 나를 바라보았으나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주안상을 당겨왔다. 부인이 원한다면 그리합시다. 밤은 기니까. 그가 술병을 들어 내 잔에 술을 따랐다. 쪼르륵 술 따르는 소리가 적막한 방안을 울렸다. 나는 두 손으로 공손히 잔을 받쳐 들었지만 그리법은 묘하게 기생의 그것을 닮아 있었다.
아차 싶어 황급히 손가락을 오므렸지만 그는 눈치채지 못한 듯 자신의 잔을 채웠다.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자 그의 창백했던 얼굴에 붉은 홍조가 돌기 시작했다. 그는 평소에 술을 즐기지 않는 듯 몇 잔 마시지 않아 눈이 풀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기회였다. 나는 그에게 계속해서 술을 권하며 짐짓 수줍은 척 고개를 돌려 내 잔을 비웠다. 쓴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뱃속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며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위험한 신호였다. 취기가 오르면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고 말투가 거칠어지는 버릇이 있었다. 나는 허벅지를 꼬집으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부인의 손이 참으로 곱소. 김도령이 불쑥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기방에서 일하며 거칠어진 내 손과는 대조적이었다. 나는 화들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그는 놓아주지 않았다. 헌데 여기 이 굳은 살은 어찌 생긴 것이오? 규방에만 계셨다 들었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가야금을 타느라 생긴 왼손 끝에 굳은 살, 바늘에 찔려 생긴 흉터로 위장하려 했지만 예리한 그의 눈을 피하지 못한 것이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뭐라고 둘러대야 할까? 바느질을 너무 많이 해서? 아니면 가풍에 따라 악기를 배웠다고 해야 하나? 하지만 양반집 교수가 손끝이 이렇게 갈라지도록 악기를 타는 법은 없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입술이 바짝바짝 말랐다. 그는 의심 가득한 눈초리가 아닌 순수한 호기심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순수함이 나에게는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그것은 나는 말을 더듬으며 필사적으로 변명거리를 찾았다. 그때 밖에서 갑자기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바람 때문인지 누군가의 인기척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소리에 김도령의 시선이 잠시 문 쪽으로 향했다. 나는 그 짧은 틈을 타 손을 빼내어 소매 속으로 감췄다. 소녀, 친정에서 몸이 편찮으신 아버님을 위해 밤마다 약초를 캐고 다듬느라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부끄럽사옵니다. 거짓말이 술술 나왔다. 기방에서 숱하게 해왔던 거짓말들이 이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한 것이다. 효심을 자극하는 거짓말. 이것이라면 통할 것이다. 나의 예상대로 김도령의 표정이 일순간에 누그러지며 감동 어린 눈빛으로 바뀌었다. 과연 효심이 지극하다더니 내 부인의 고운 마음씨를 미처 알아보지 못했소. 이리 고생한 손을 내가 어찌 흉보겠소. 그는 다시금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어루만지기만 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다. 이 남자의 착한 심성을 이용해 위기를 모면했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는 나를 껴안으며 속삭였다.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 되었으니 더 이상 고생하지 않게 해주겠소. 내 그대의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하리다. 그의 품에 안긴 채 나는 눈을 감았다. 그의 심장 박동 소리가 내 귀에 크게 울렸다. 쿵, 쿵, 쿵.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였다. 거짓으로 시작된 이 관계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나는 오늘 밤을 넘길 수 있을지 몰라도 내일은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될까?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눈초리와 집안 사람들의 감시 속에서 나는 언제까지 연어 아가씨의 가면을 쓰고 버틸 수 있을까? 촛불이 마침내 다 타들어가 꺼지며 방 안은 어둠에 잠겼다. 어둠 속에서 나는 비로소 가면을 벗은 초희의 표정을 지을 수 있었다. 그것은 안도감과 절망,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뒤섞인 기묘한 표정이었다. 김도령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술기운에 못 이겨 잠이 든 모양이었다. 나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앉아 어둠 속을 응시했다. 창호지 문 밖으로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어왔다. 저 달은 내가 기방의 누각에서 보았던 그 달과 같은 달일 터인데 이곳에서 보는 달은
왜 이리도 차갑고 낯설게만 느껴지는지 나는 소매 속에 숨겼던 작은 단도를 만지작거렸다. 만약 정체가 들통나 끌려가게 된다면 혀를 깨물거나 이 칼로 자결할 각오로 품고 온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내 손은 칼 대신 이불자락을 꽉 쥐고 있었다. 살고 싶다. 어떻게든 살아남아 이 거짓말을 진실로 만들고 싶다. 비록 천한 기생 출신이지만 나도 한 번쯤은 사람답게 누군가의 아내로 며느리로 대접받으며 살고 싶다는 욕망이 꿈틀거렸다. 그것이 비록 훔쳐온 인생이라 할지라도 밤은 깊어가고 나의 위험하고도 아슬아슬한 이중생활은 이제 막 그 막을 올리고 있었다. 새벽닭이 츤늘 치는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나는 번쩍 눈을 떴다. 익숙지 않은 비단, 이불의 감촉과 코끝을 스치는 은은한 난초 향이 이곳이 기방의 뒷방이 아님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다. 온몸이 밧줄에 묶인 듯 뻐근했다. 지난밤 잠든 척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탓이었다. 옆자리를 더듬어 보니 온기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 남편 김도령은 이미 기침하여 서재로 나간 뒤였다. 안도감과 동시에 또 다른 공포가 밀려왔다.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어둠이 모든 것을 가려주던 밤과는 달리 대낮의 햇살 아래서는 나의 사소한 몸짓 하나, 표정 하나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 밖에서 아기씨 기침하셨습니까? 하는 몸종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최대한 나른하고 우아하게 대답했다. 들어오너라. 문이 열리고 세숫대야를 든 몸종 아이가 들어왔다. 나는 습관처럼 아이에게 농을 던질 뻔한 입을 황급히 다물었다. 기방에서는 아침마다 물을 떠오는 아이 엉덩이를 두들겨주며 음담패설을 주고받곤 했으나 이곳은 사대부가의 안방이었다. 나는 조용히 손을 씻고 얼굴을 닦았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아남겠다는 도끼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단장을 마치고 시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가는 길은 첫 리길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겹겹이 쌓인 기와 지붕과 미로처럼 이어진 회랑은 마치 나를 가두기 위해 설계된 거대한 덫 같았다. 안채의 대청마루에 들어서자 서리빨 같은 기운이 감돌았다. 시어머니 최씨 부인이 정좌하고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깐깐하고 의심이 많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나는 치맛자락을 사뿐히 쥐고 어젯밤 수없이 연습했던 대로 고개를 숙이며 절을 올렸다.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어머님? 내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최씨 부인은 대답 대신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시장통에서 생선의 신선도를 따지는 장사치처럼 매섭고 날카로웠다. 내 머리꼬지의 위치부터 버선코의 모양새까지 그녀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그래, 첫날 밤은 편안했느냐? 그녀의 질문에는 뼈가 있었다. 나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서방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셨습니다. 나의 대답에 그녀는 콧방귀를 끼며 차가운 찻잔을 들어올렸다. 도령이 마음이 약해서 걱정이다. 네가 며느리로서 도령을 잘 보필하고 집안의 법도를 빨리 익혀야 할 것이다. 우리 가문은 뼈대 있는 집안이니 행여나 친정에서 배운 어설픈 버릇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라. 어설픈 버릇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그녀가 눈치챈 것일까? 아니면 그저 며느리기를 죽이기 위한 시어머니의 텃세일까? 나는 바짝 엎드려 명심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아침 식사 시간은 고문이나 다름없었다. 숟가락과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조차 내서는 안 된다는 엄격한 예법 때문에 나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밥알을 세어가며 씹어야 했다. 기방에서는 밥을 비벼 한 입 가득 넣고 왁자지껄 떠들며 먹는 것이 일상이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이 밥인지 모래알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그때였다. 국을 뜨던 내 손이 미세하게 떨리며 국물이 식탁보에 한 방울 튀었다. 아주 작은 얼룩이었지만 하얀 무명천 위에서는 핏자국처럼 선명했다. 시어머니의 혀 차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손이 야무지지 못하구나. 규방에서만 자랐다더니 어찌 그리 칠칠 맞지 못하냐? 나는 당황하여 얼른 소매로 얼룩을 닦으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기방에서 손님이 술을 흘렸을 때 반사적으로 행주를 집어들고 싹싹 비벼 닦던 버릇이 튀어나오고 말았다. 내 손놀림은 너무나 빠르고 능숙했으며 그 모양새가 영락없는 주모의 그것이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밥을 먹던 시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시중 들던 하인들까지 모두 내 손을 쳐다보았다. 양반과 규수가 걸레질하듯 식탁을 닦는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차 싶었을 때는 이미 늦었다. 나는 굳어버린 손을 천천히 거두며 머릿속으로 핑계를 짜내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소녀. 어릴 적 유모가 하는 것을 눈여겨보았다가 흉내를 낸다는 것이 그만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지만 지금으로서는 달리 할 말이 없었다. 시어머니의 눈매가 더욱 가늘어졌다. 유모? 양반집 딸이 유모의 천한 짓거리를 흉내낸단 말이냐?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구나. 그녀의 의심은 거두어지지 않았으나 다행히 시아버지의 헛기침 소리에 상황은 일단락되었다. 허허, 부인이 너무 긴장해서 그런 게요. 밥상머리에서 그만 면박 죽으려. 시아버지의 중재 덕분에 나는 간신히 위기를 넘겼지만 내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리고 있었다. 이 집안의 밥상머리는 칼날 위를 걷는 것보다 더 위험했다. 식사 후 나는 도망치듯 내 방으로 돌아오려 했으나 시어머니의 호출이 떨어졌다. 다도차더를 배우라는 것이었다. 나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기방에서도 차를 마시긴 했으나 그것은 손님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것이었지. 이런 격식을 갖춘 다래와는 거리가 멀었다. 사랑채 별실에 마주 앉은 시어머니는 찻주 전자를 내밀며 직접 차를 우려보라고 지시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다관을 잡았다. 뜨거운 물을 붓고 찻잎을 우려내는 과정 하나하나가 살얼음판이었다. 찻잔에 차를 따를 때 나도 모르게 손목을 꺾어 술병을 기울이듯 화려한 곡선을 그리며 따를 뻔했다. 기생들이 손님을 홀리기 위해 부리는 그 기교 말이다. 손목이 돌아가려는 찰나 나는 반대편 손으로 손목을 꽉 붙잡아 고정했다. 그 모습이 퍽 우스꽝스러웠을 테지만 술 따르는 기녀처럼 보이는 것보다는 나았다. 손목이 조금 아파서 그럽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둘러댔다. 최씨 부인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찻잔을 들어 올렸다. 향은 나쁘지 않구나. 허나 몸가짐이 너무 산만해. 양반가의 여인은 차를 따를 때도 흔들림 없는 정중동, 징중동을 유지해야 하거늘. 그녀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지만 나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적어도 기생 같다는 말은 듣지 않았으니 성공이었다. 오후가 되자 남편 김도령이 내가 머무는 별채로 찾아왔다. 그는 손에 서책을 들고 있었지만 눈은 나를 향해 있었다. 부인, 적적하지는 않으시오? 어머님이 좀 엄하시긴 해도 속정은 깊은 분이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오. 그는 나를 위로하려 애쓰고 있었다. 나는 수줍게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내 곁으로 다가와 코를 킁킁거렸다. 헌데 부인에게서는 묘한 향기가 나는구려. 보통 규방 여인들이 쓰는 분 냄새와는 다른 아주 매혹적이고 달콤한 향말이오. 나는 흠칫 놀랐다. 그것은 내가 기방에서 즐겨 쓰던 서역에서 온 향유 냄새였다. 혼례 전에 몸을 박박 씻어내고 냄새를 지우려 했지만 오랫동안 살에 배어버린 그 향기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아,
친정어머니께서 주신 귀한 향낭을 지니고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나는 또다시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김도령은 의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향기에 취한 듯 몽롱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참으로 좋소. 부인은 마치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들판에 핀 야생화 같은 생명력이 느껴져서 좋소. 그의 칭찬은 나에게 독이 든 사과와 같았다. 나의 천박한 본성을 생명력으로 포장해주는 그의 순진함이 고마우면서도 두려웠다. 그때 우리는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하인들의 노랫소리를 들었다. 민요 가락이었다. 나도 모르게 발장단을 맞추며 흥얼거릴 뻔했다. 기방에서는 노래와 춤이 일상이었으니까 김도령이 나를 보며 물었다. 부인도 저 노래를 아시오? 나는 황급히 발을 멈추고 정색을 했다. 아니옵니다. 천한 것들이 부르는 잡가를 어찌 알겠습니까? 하지만 내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사실 나는 저 노래의 가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 뿐더러 저 가락에 맞춰 장구춤을 추면 사내들이 넋을 잃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김도령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상하구려. 아까 부인의 어깨가 살짝 들썩이는 것을 본 것 같은데. 그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내 반응을 살피고 있었다. 이 남자는 겉보기엔 샌님 같아도 의외로 눈썰미가 예리했다. 나는 얼굴을 붉히며 부채로 얼굴을 가렸다. 파리가 있어서 쫓느라 그랬습니다. 파리라니. 지금은 겨울 초입이라 파리가 있을 리 만무했다. 나의 엉성한 변명에 김도령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부인은 참으로 재미있는 분이시오. 연화낭자라는 이름만 들었을 때는 얼음공주 같을 줄 알았는데 이리 엉뚱한 면이 있을 줄이야. 그의 웃음소리에 나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저녁 무렵 가장 큰 위기가 닥쳐왔다. 최 씨 부인이 나를 불러 수의 쇼이 솜씨를 보자고 한 것이다. 혼수품을 보니 바느질 솜씨가 제법이더구나. 내 병풍에 놓을 수를 하나 부탁하고 싶은데 실력을 좀 보자꾸나.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혼수품은 당연히 돈을 주고 산 것이었고 나는 바늘기도 제대로 꿰지 못하는 쑥맥이었다. 기방에서는 악기를 다루고 춤을 추는 것이 중요했지. 바느질 따위는 하인들이나 하는 일이었다. 수틀과 색실이 내 앞에 놓였다. 최 씨 부인은 매의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바늘을 잡은 손을 덜덜 떨었다. 이대로 바늘을 꽂았다가는 엉망진창인 솜씨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 뻔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꾀병을 부려야 하나? 아니면 실수를 가장해 손가락을 찔러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내 눈에 색실 바구니가 들어왔다. 화려하고 다양한 색깔의 실들. 나는 기녀로서 숱한 비단옷을 입어보며 색감을 보는 눈 하나만큼은 타고났다는 소리를 들었었다. 나는 과감하게 바늘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색실들을 집어들어 최 씨 부인이 놓고 있던 밑그림 위에 대어보았다. 어머님, 송구하오나 이 그림에 이 붉은색 실은 어울리지 않는 듯합니다. 오히려 이 쪽빛 실과 은사를 섞어 쓰시면 꽃잎이 달빛을 머금은 듯 더욱 고고해 보일 것입니다. 나는 바느질 기술 대신 미적 감각으로 승부를 걸었다. 기방에서 손님들의 옷차림을 평해주며 용돈을 뜯어내던 그 말솜씨를 발휘한 것이다. 최 씨 부인은 처음에는 내 당돌함에 눈썹을 치켜 세웠으나 내가 배색한 실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이내 표정이 변했다. 그녀 역시 예술적 안목이 있는 여인이었다. 내가 제안한 배색은 파격적이면서도 기품이 있었다. 쪽빛과 은사라. 보통은 홍색을 쓰거늘 네 안목이 제법이구나. 그녀는 내 바느질 솜씨를 확인하는 것을 잊고 색실의 조화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나는 신이 나서 떠들었다. 예, 기방. 아니, 저작거리의 유행보다는 고전적인 미를 살리되 색감의 대비를 통해 생동감을 주는 것이 요즘 화공들의 화풍이라 들었습니다. 말이 헛나올 뻔했지만 아슬아슬하게 수습했다. 최 씨 부인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손재주는 거칠어도 눈썰미는 타고났구나. 며느리로서 집안의 살림을 꾸리고 복식을 챙기는 데에는 그 안목이 큰 도움이 될 게야.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물러나왔다.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려 저고리가 축축했다. 오늘은 운이 좋았다. 나의 천한 재능들이 역설적으로 이 고귀한 양반가의 담장 안에서 나를 구해준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었다. 언젠가는 바늘을 잡아야 할 것이고 언젠가는 글을 써야 할 날이 올 것이다. 내 방으로 돌아온 나는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창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화들짝 놀라 창문을 열었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그림자뿐이었다. 하지만 내 직감은 경고하고 있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것이 의심 많은 시어머니의 첩자인지 아니면 내 정체를 아는 누군가인지는 알 수 없었다. 확실한 것은 이 집안에 겹겹이 쌓인 담장 안에 갇힌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의심과 비밀, 그리고 욕망이 이 고요해 보이는 한옥의 기둥마다 티리를 틀고 있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걸어 잠갔. 밤은 다시 찾아왔지만 이제는 밤조차도 나를 온전히 숨겨주지 못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집안의 감도는 공기가 무겁다 못해 질식할 것만 같았다. 며칠째 이어지는 매슴비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고 사랑채에서는 시아버지의 긴 탄식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하인들은 발소리를 죽이며 눈치만 살폈고 안채의 시어머니조차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우셨다. 김진사댁의 기둥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소문의 진상은 이러했다. 평생 글만 읽어 세상 물정에 어두운 시아버지가 한양에서 내려왔다는 거상주상 장객주라는 자의 꾀임에 넘어가 가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문전옥답의 문서를 담보로 막대한 자금을 빌려주었다는 것이다. 인삼무역으로 큰 이문을 남겨주겠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 알고 보니 그 문서는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 가짜 어음과 맞바꾸어진 뒤였다. 사기꾼 장객주는 이미 잠적해버렸고 며칠 뒤면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이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붉은 딱지를 붙일 판국이었다. 나는 방문 틈으로 빗줄기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몰락한 양반가의 딸로 위장에 들어온 내가 진짜로 몰락해가는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운명의 장난인가. 어찌할꼬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구나. 사랑채의 문 밖으로 흘러나오는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서려 있었다. 남편 김도령 역시 아버님 소자가 관아에 가서 사정을 호소해보겠사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관아의 법도로는 이미 도장이 찍힌 문서를 되돌릴 방법이 요원함을 그들도 알고 있는 것이다. 점잖은 양반들의 대화는 답답하기 그지없었다. 명분과 체면을 따지느라 실질적인 해결책은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그저 하늘을 원망하고 자신의 부덕을 탓할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이대로 가다간 나까지 꼼짝없이 알거지가 되어 쫓겨날 판이었다. 기방에서 뼈가 굵은 나는 돈 냄새와 사기꾼의 수작질에는 이골이 난 사람이었다. 나는 부엌으로 달려가 주안상을 차렸다. 붓과 먹물 냄새만 가득한 그 방에 독한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갈 작정이었다. 이것은 도박이었다. 규방 여인이 사랑채 회의에 끼어드는 것 자체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었으나 집안이 망하는 것보다는 나았다. 아버님, 서방님, 소녀 잠시 들어갈까 하옵니다. 내 목소리에 방 안의 대화가 뚝 끊겼다. 잠시 후 들어오라는 허락이 떨어졌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퀴퀴한 묵향과 절망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칠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조용히 술상을 내려놓고 그들 앞에 놓인 가짜 어음과 계약서를 곁눈질로 훑었다. 기방 뒷방에서 숱하게 보아왔던 어음깡 문서였다.
먹물의 농단뇌이나 종이의 질, 그리고 찍힌 낙관의 위치만 봐도 이것이 급하게 위조된 것임을 단박에 알 수 있었다. 집안의 우환이 깊은데 부녀자가 나서서 송구하옵니다. 허나 밤새 끙끙 앓으시는 소리가 안채까지 들려 마음을 진정시키시라 약주를 올립니다. 나는 공손하게 술을 따랐다.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술잔을 비웠다. 술 기운이 돌자 그들의 경계심이 조금씩 허물어졌다. 아가, 네가 들어도 기가 찰 노릇이다. 내 평생 글만 읽어 사람을 믿은 죄로 이리 참담한 꼴을 당하는구나. 시아버지의 한탄에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님, 그 장객주라는 자, 혹시 왼쪽 눈가에 파달만한 점이 있고 말끝마다 거참이라는 추임새를 넣지 않던가요? 내 말에 시아버지와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부인이 어찌 그것을 아시오? 김도령이 놀라 물었다. 사실 장객주는 과거 내가 일하던 기방의 단골 손님이자 기녀들의 돈을 등쳐먹기로 유명한 사기꾼 장쥐새끼와 인상차기가 똑같았다. 나는 침착하게 거짓말을 지어냈다. 친정 아버님께서 생전에 말씀해 주셨던 악질적인 장사치들의 관상과 비슷하여 짐작해 보았습니다. 나는 슬쩍 계약서를 가리켰다. 그리고 저 문서, 자세히 보니 낙관의 인주 색깔이 관아에서 쓰는 정품, 진사체가 아니라 저잣거리에서 싸게 파는 당체인 듯합니다. 시아버지와 김도령은 내 말에 황급히 문서를 들어 불빛에 비추어 보았다. 뭐라, 당체라고? 그들은 분만 잡았지 인주의 재료 따위는 구분할 줄 모르는 위인들이었다. 나는 기세를 몰아 기방에서 귀동량으로 들었던 상술과 사기 수법들을 마치 책에서 읽은 지식인 양 풀어놓기 시작했다. 장사치들의 셈법에는 허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자가 노린 것은 아버님의 욕심이 아니라 체면이었을 것입니다. 분명이면 계약이 있을 터인데 혹시 다른 각서를 써주신 것은 없는지요? 내 예리한 지적에 시아버지는 얼굴을 붉히며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더 꺼냈다. 그것은 비밀 유지 각서였다. 사기꾼들은 늘 양반들의 체면을 볼모로 잡고 이런 족쇄를 채우곤 했다.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아버님, 이것이 오히려 기회입니다. 이 각서의 내용 중에 기한 내에 물건을 인도하지 못할 시 위약금의 10배를 문다는 조항이 있군요. 그 자는 분명 물건을 준비하지 않았을 테니 우리가 먼저 그 자를 찾아가 물건을 내놓으라고 큰소리치면 됩니다. 하지만 그 자는 이미 도망치지 않았느냐? 시아버지가 절망적으로 물었다. 나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장사치. 아니, 저런 류의 사람들은 큰 건수를 올리면 바로 떠나지 않습니다. 근처 기방이나 투전판에서 승리의 맛을 즐기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사람을 풀어 그자가 갈 만한 곳을 수소문해 보겠습니다. 말이 헛나올 뻔했다. 나는 서둘러 말을 돌렸다. 서방님, 내일 당장 관복을 입으시고 하인들을 대동하여 저잣거리의 투전판을 뒤지십시오. 분명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김도령은 의아한 듯 나를 쳐다보았다. 부인 양반이 어찌 투전판을... 나는 단호하게 그의 말을 끊었다. 체면이 밥 먹여줍니까? 지금 가문이 넘어가게 생겼는데 투전판이 문제입니까? 제 말대로 하세요. 나도 모르게 기방행수처럼 호통을 치고 말았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며느리의 표독스러운 기세에 눌려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었다. 아차 싶어 나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옷고름을 만지작거렸다. 소녀. 가문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그만 흥분하여 다음 날 나의 예상은 적중했다. 김도령은 읍내 투전판 구석에서 술에 취해 뒹굴고 있던 장객주를 찾아내어 집으로 끌고 왔다. 포승줄에 묶인 채 마당에 무릎 꿇려진 장객주는 억울하다.
나는 정당한 거래를 했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시아버지와 김도령은 그 기세에 눌려 우물쭈물하고 있었다. 나는 문틈으로 그 꼴을 지켜보다가 답답함에 가슴을 쳤다. 저런 자는 점잖은 말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 나는 안채에서 나와 마당으로 향했다. 시어머니가 어딜 나서는 게냐 하고 소리쳤지만 들리지 않았다. 나는 장객주 앞으로 다가가 섰다. 쓰개치마를 깊게 눌렀었지만 내 눈빛만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보시오, 장객주. 내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장객주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넌 뭐냐? 웬 아낙네가 나서? 나는 그를 무시하고 하인에게 명령했다. 여봐라, 멍석을 가져오너라. 멍석이라니? 부인, 그게 무슨 소리요? 김도령이 놀라 말렸다. 나는 남편을 향해 눈짓을 보낸 뒤 장객주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오직 그만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였다. 어이, 장가놈아, 옥타기방의 홍매양이 기억나느냐? 내 놈이 작년에 가짜 산삼 팔아먹고 도망칠 때 뒷문 열어준 게 누군지 잊었어? 장객주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옥타기방은 내 전 직장이었고 홍매양은 내 가명이었다. 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나는 쨉기를 박았다. 내 놈이 품속에 숨긴 진짜 장부 관아에 넘길까? 아니면 조용히 어음 찍고 위약금 물어내고 꺼질래? 내 놈 수법은 내가 손바닥 보듯 훤히 꿰고 있다. 여기 있는 양반님네들은 어수룩해 보여도 이 집 며느리는 다르다는 걸 명심해라. 그것은 협박이자 거래였다. 장객주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규방아 씨의 차림을 하고 있지만 말투와 눈빛은 영락없는 기방의 해결사였다. 그는 상황 파악이 빠른 자였. 자신이 덫에 걸렸음을 직감한 것이다. 아이고, 대감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잠시 눈이 멀어 실수를 했습니다. 장객주는 갑자기 땅바닥에 머리를 돋으며 읍소하기 시작했다. 그는 품속에서 진짜 문서를 꺼내 바치고 훔쳐갔던 돈주머니까지 토해냈다. 시아버지와 김도령은 갑작스러운 태세 전환에 어리둥절하여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다. 장객주는 도망치듯 대문을 빠져나가며 나를 힐끔 뒤돌아보았다. 공포와 의문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마당에는 정적이 흘렀다. 집안을 구한 영웅이 되었지만 나는 등 뒤가 서늘해짐을 느꼈다.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가, 너 방금 저자에게 무슨 말을 한 것이냐? 어찌 흉악한 사기꾼이 네 말 한마디에 저리 벌벌 떤단 말이냐? 남편 김도령의 눈빛도 예전과 달랐다. 사랑스럽게만 보던 눈빛 속에 의구심이 싹트고 있었다. 부인, 아까 멍석을 가져오라 할 때 부인의 모습은 마치 굴령을 내리는 장수 같았소. 그리고 투전판의 생리를 어찌 그리 잘 아시오? 규방에서 자란 여인이 알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선 것 같구려.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위기는 넘겼으나 더 큰 위기가 찾아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옷자락을 쥐어짜며 최대한 불쌍하고 가녀린 표정을 지었다. 그것은 돌아가신 친정 아버님께서 억울하게 사기를 당하신 적이 있어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 흉내를 내본 것입니다. 가문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무례를 범했습니다. 눈물이 핑 도는 연기를 곁들였다. 시아버지는 오, 효부로다. 가문을 살렸어. 하며 감격해했지만 김도령은 말없이 나를 응시했다.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는 바보가 아니었다. 내 몸에서 풍기는 낯선 거리의 냄새. 위기 상황에서 튀어나오는 본능적인 그것들이 모여 하나의 의심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내 아내는 누구인가?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술을 한 잔 올리려 했으나 그는 정중히 거절했다. 오늘은 술보다는 차가 좋겠소. 머리를 맑게 하고 싶구려. 그의 거절은 나에게 벼락과도 같았다. 그는 촛불 아래서 책을 읽고 있었지만 페이지는 넘어가지 않고 있었다.
나는 이불 속에 누워 숨을 죽였다. 나의 재치와 수완이 가문을 구했지만 동시에 나의 무덤을 판 꼴이 되었다. 오늘 내가 보여준 모습은 양반과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밑바닥, 인생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마치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가짜 가짜 가짜. 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비밀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파국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었다. 장객주가 쫓겨나면서 흘린 말이 저잣거리에 퍼진다면 누군가가 내 정체를 의심하고 찾아올지도 모른다. 나의 화려한 줄타기는 이제 바람뿐만 아니라 밑에서 흔들어대는 손길까지 견뎌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전연을 포박하라. 양반가에 숨어든 천한 요물이다. 고막을 찢는 듯한 포졸의 고함과 함께 대청마루가 아수라장이 되었다. 평온하던 김진사댁의 아침은 순식간에 비명과 통곡으로 얼룩졌다. 나는 들이닥친 포졸들의 거친 손길에 의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곱게 빗은 머리채가 잡혀 끌려가며 내 비단 치마는 흙투성이가 되었고 무릎이 깨져 붉은 피가 배어 나왔다. 하지만 육신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나를 바라보는 시댁 식구들의 눈빛이었다.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이라는 말을 끝맺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혼절하셨고, 시아버지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사시나무 떨듯 떨며 뒷걸음질 치고 계셨다. 그리고 남편 김도령. 그는 마치 돌처럼 굳어버린 채 잡혀가는 나를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의 눈동자에 담긴 것은 경멸일까, 배신감일까, 아니면 연민일까. 나는 차마 그의 시선을 마주할 수 없어 고개를 떨구었다. 마침내 올 것이 왔다. 나의 화려했던 연극은 가장 잔인하고 비참한 방식으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대문 밖에는 이미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들 틈바구니에서 익숙하고도 역겨운 얼굴 하나가 보였다. 바로 며칠 전 내가 쫓아냈던 사기꾼 장객주였다. 그는 포졸들 뒤에 숨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나를 손가락질하고 있었다. 저 계집이 바로 기생초이요. 내 눈은 못 속이지. 양반 행세를 하며 김진사댁 재물을 가로채려던 꽃뱀이란 말이요. 그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내 가슴에 꽂혔다. 그가 앙심을 품고 관아에 밀고 한 것이 분명했다. 나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삼켰다.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슬프게도 그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진실이었다. 나는 양반 행세를 한 기생이 맞으니까. 사람들은 세상에 어쩐지 새끼가 흐르더라니 김진사댁이 망조가 들었구나 하며 수군거렸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돌멩이가 되어 내 온몸을 두들겨 패는 것 같았다. 나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포승줄에 묶여 관아로 끌려갔다. 관아의 마당은 서슬퍼런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형틀이 놓여있고 사또는 높은 단상에 앉아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무릎이 꿇린 차가운 돌바닥의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내 인연, 고개를 들어라. 사또의 호통 소리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앞이 흐릿했다. 네가 옥타기방의 기생 초이가 맞느냐? 양반가를 능멸하고 혼인을 빙자하여 사기를 쳤다는 것이 사실이냐? 사또의 신문은 날카로웠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여기서 아니라고 부인한들 무엇이 달라질까? 이미 장객주가 증인들을 매수해 놓았을 터이고 내 신분을 증명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연어 아가씨의 아버지조차 나를 버리고 도망쳤을 것이 뻔했다. 나는 체념 섞인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예, 제가 기생 초이입니다. 내 입으로 내 정체를 시인하는 순간 본물 터지듯 구경꾼들의 야유가 쏟아졌다. 저런 당돌한 년, 곤장을 쳐라. 욕설들이 빗발쳤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허나 사또나리,
사기를 치려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저 말을 이으려는데 옆에 있던 장객주가 끼어들었다. 그저 재물을 탐해 들어간 것이지요. 전현이 내게 협박하여 뜯어낸 돈만 해도 엄청납니다. 김진사 댁 곡간 열쇠를 쥐고 흔들려던 것이 분명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나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다. 그때였다. 관아 밖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멈추시오. 재판을 멈추시오. 익숙한 목소리였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 김도령과 시아버지였다. 그들은 숨을 헐떡이며 내 옆으로 다가왔다. 나는 놀란 눈으로 그들을 올려다보았다. 당연히 나를 버릴 줄 알았는데 가문의 수치인 나를 왜 찾아왔단 말인가. 김도령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강인했다. 그는 사또 앞에 무릎을 꿇고 읍소했다. 사또, 이 여인은 제 아내입니다. 비록 신부는 천할지 모르나 그 마음만은 누구보다 고귀한 사람입니다. 관아 안이 술렁거렸다. 양반이 기생 출신 아내를 변호하다니 전대미문의 일이었다. 사또조차 당황하여 눈썹을 꿈틀거렸다. 김진사, 자네 아들이 미친 게 아닌가? 기생을 며느리로 인정하겠다는 건가? 사또의 질문에 시아버지가 나섰다. 평소 유약하고 체면만 차리던 시아버지는 어디 가고 비장한 표정의 노인만이 서 있었다. 사또, 이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경위는 나중에 따질 일이나 이 아이가 우리 가문을 구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저 흉악한 장, 객주놈의 사기 인각을 밝혀내고 집안을 지킨 것이 바로 이 아이입니다. 사기를 치려 했다면 재물을 챙겨 도망갔지 어찌 빚더미에 앉은 우리 집을 구하려 위험을 무릅쓰겠습니까? 시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나는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며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다. 나를 도구로만 여길 줄 알았던 이들이 나를 사람으로 봐주고 있었다. 장객주는 당황하여 펄쩍 뛰었다. 아니, 김진사 영감, 노망이 나셨소? 천한 기생년에게 홀려도 단단히 홀리셨구려. 그는 사또에게 매달렸다. 사또, 저들은 지금 저 요물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당장 전현을 주리에 틀어 자백을 받아야 합니다. 사또는 잠시 고민하는 듯 수염을 쓰다듬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형리가 곤장대를 들고 내게 다가왔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매질은 두렵지 않았다. 하지만 이대로 죄인으로 낙인 찍혀 그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다. 나는 고개를 들고 소리쳤다. 사또! 제 죄는 달게 받겠습니다. 신분을 속인 죄, 양반가를 기만한 죄, 모두 제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허나 나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또렷하게 말했다. 저분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저분들은 저를 진짜 며느리로 알고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감히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거짓으로 시작된 인연이나 지난 한 달간 저분들을 모시며 흘린 땀과 눈물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었습니다. 내 절규가 관아마당을 울렸다. 구경꾼들도 하나둘 입을 다물고 숙연해졌다. 기생의 입에서 나오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기계와 진심이었다. 김도령이 내 손을 덥석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꽉 쥔 힘에서 그의 간절함이 전해져 왔다. 부인, 아니 초이야. 네가 누구든 상관없다. 너는 내 아내다. 밥상머리에서 흘린 국물을 닦아주던 손길도 밤마다 내게 들려주던 지혜로운 조언도 모두 네가 한 것이다. 껍데기가 무엇이 중요하냐? 내게 중요한 건 바로 너라는 사람이다. 그의 고백은 투박했지만 그 어떤 시시보다 아름다웠다. 평생 사내들의 거짓 사랑 노름에 지쳐있던 내 심장이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 앞에 반응하며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았다. 서방님,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상황이 묘하게 흘러가자 사또가 헛기침을 했다. 비록 국법이 엄하다 하나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구나. 허나 신분을 속인 죄는 가볍지 않다. 그때 관아의 문이 열리며 누군가 걸어 들어왔다. 죽은 줄 알았던, 아니 도망친 줄 알았던 진짜 연화 아가씨의 아버지였다. 그는 남루한 행색이었지만 눈빛만은 결연했다. 그는 사또 앞에 엎드려 통곡했다. 사또, 이 모든 것은 이 못난 아비의 죄입니다. 가문을 살리겠다는 욕심에 저 아이를 끌어들였습니다. 죽을 죄를 지은 건 저 아이가 아니라 바로 접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나의 사기 행각이 아닌 몰락한 가문의 비극적인 선택이었음이 드러나자 여론은 급격히 반전되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 대신 동정어린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다. 장객주는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다 포졸들에게 덜미를 잡혔다. 사또는 판결을 내렸다. 듣거라. 기생초이가 신분을 위조한 것은 중죄이나 그것이 타의에 의한 것이었고 또한 기지로 가문을 구한 공이 지대하다. 이에 정상을 참작하여 곤장 대신 김진사 댁에서의 봉사로 죗값을 치르게 하라. 단 양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국법상 불가하니 그 처우는 김진사의 뜻에 맡기도록 한다. 그리고 장객주에게는 사기 및 무고죄를 물어 엄벌에 처한다는 호통이 떨어졌다. 저놈을 당장 하옥하라! 장객주가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끝났다. 지옥 같은 재판이 끝났다. 나는 살았다. 관아를 나오는 길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내 손은 여전히 포승줄에 묶인 자국으로 붉게 부어 있었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김진사 댁 하인이 대기시킨 가마가 있었지만 시아버지는 걷기를 청했다. 아가, 우리 같이 걷자꾸나. 그 말에 담긴 의미는 깊었다. 이제 가짜 며느리 연화가 아닌 인간 초이로서 나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었다. 김도령은 내 옆에서 나란히 걸으며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저작거리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았지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다. 나는 기생초이다. 그리고 김도령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다. 내 얼굴을 가리고 있던 두꺼운 가면이 산산조각 나 바닥에 흩어졌고 그 파편 위로 맨 얼굴에 내가 당당하게 발을 내디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담장 너머로 붉은 매화가 피어있는 것이 보였다.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난 꽃, 내 처지와 닮아 보였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신분의 벽은 여전히 높고 견고했다. 정식 며느리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또의 판결은 현실이었다. 나는 첩이 되거나 아니면 하인처럼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두렵지 않았다. 내 옆에는 내 손을 놓지 않는 남편이 있고 내 뒤에는 나를 지켜준 시아버지가 있었다. 안채에 들어서자 깨어난 최씨 부인이 마루에 앉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예전처럼 독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 헝클어진 머리와 피 묻은 치마를 보더니 혀를 쿡쿡 찼다. 꼴이 그게 뭐냐? 양반과 며느리. 아니, 우리 식구가 밖에서 그런 꼴을 하고 다니면 내 체면이 뭐가 서겠느냐. 얼른 들어가 씻고 오너라. 그 투박한 말 속에 숨겨진 용서와 안도를 나는 읽을 수 있었다.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예, 어머님. 방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앉았다. 거울 속에 나는 엉망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생기 있어 보였다. 나는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단도를 꺼내어 창밖으로 던져버렸다. 이제 목숨을 걸고 연기할 필요가 없다. 나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다. 저녁상이 들어왔다. 여전히 밥알 새는 소리도 내지 말아야 하는 조용한 식탁이었지만 밥그릇 위에 얹어지는 생선살 한 점이, 김도령의 따뜻한 눈빛이, 그리고 시아버지의 헛기침 소리가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려왔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잔해들이 남았지만
그 폐허 위에서 우리는 다시 집을 지을 것이다. 거짓으로 쌓은 모래성이 무너진 자리에 진심이라는 단단한 돌로 기초를 다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 비록 세상이 손가락질할지라도 우리만의 작은 성 안에서는 평화가 싹트고 있었다. 살구꽃이 흐드러지게 핀 봄날이었다. 꽃잎 하나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 내가 펼쳐놓은 장부 위로 사뿐히 내려앉았다. 나는 잠시 붓을 멈추고 그 분홍빛 꽃잎을 집어들었다. 지난 겨울 살을 애는 듯한 추위와 칼날 같았던 위기들은 이 꽃잎처럼 속절없이 녹아내리고 김진사 댁의 담장 안에도 따스한 봄 기운이 완연했다. 사랑채에서는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들려왔고 안채 부엌에서는 하인들이 봄나무를 다듬으며 나누는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었다. 나는 캔마루에 앉아 주파나를 튕겼다. 타닥타닥 경쾌한 소리가 마당의 정적을 깨웠다. 예전 같으면 천박한 장사치의 소리라 하여 혼쭐이 났을 테지만 지금은 아무도 나를 타박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어머니 최씨 부인은 아가, 이번 달 곡간 사정은 어떠하냐 하며 묻곤 하셨다. 나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장부에 숫자를 채워 넣었다. 김진사 댁의 재정은 내가 쥐고 있었다. 기방에서 배운 셈법과 눈치는 이제 가문을 일으키는 귀한 재주가 되어 있었다. 관아의 판결 이후 내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나는 더 이상 홍연아라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렇다고 온전히 기생초이로 돌아간 것도 아니었다. 나는 이 집안의 작은 안주인이자 가문의 실질적인 살림꾼으로 자리 잡았다. 비록 국법이 정한 엄격한 신분제 탓에 정실 부인으로 족보에 오르지는 못했으나 집안 사람 누구도 나를 첩이나 하녀로 대하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나를 우리 집 복덩이라 부르셨고 남편 김도령은 나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여겼다. 나는 주판을 내려놓고 기지개를 켰다. 손끝에 박인 굳은 살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 굳은 살은 수치심의 증거가 아니라 훈장과도 같았다. 그때 안채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나오셨다. 나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나오셨습니까? 최씨 부인은 뒷짐을 지고 마당을 거닐다가 내 앞에 멈춰섰다. 그녀의 눈매는 여전히 매서웠으나 그 안에는 묘한 따스함이 서려 있었다. 그래, 장사 수완은 좀 발휘해 보았느냐? 시어머니의 퉁명스러운 질문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예, 지난번 저잣거리에 내답한 자수 병풍이 꽤 높은 값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묵혀두었던 밭을 다시 사들일 수 있을 듯합니다. 내 말에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네가 바느질 솜씨는 영 꽝이어도 물건 보는 눈 하나는 인정해주마. 기방에서 헛세월을 보낸 건 아닌 모양이구나. 과거 같으면 빗으로 꽂혔을 기방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농담처럼 가볍게 들렸다. 그녀는 품속에서 비단으로 감싼 작은 꾸러미를 꺼내 내밀었다. 받아라! 나는 의아해하며 두 손으로 받았다. 풀어보니 고운 옷가락지 한 쌍이 들어있었다. 이건... 내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자 시어머니는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돌렸다. 내 며느리 될 아이에게 주려고 아껴두었던 것이다. 비록 네가 족보에는 못 오르지만 내 마음속 며느리는 너 하나뿐이다. 그러니 끼고 다니거라. 손이 그리 거칠어서야 원.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다. 깐깐하고 인정머리 없어 보이던 시어머니가 나를 진심으로 받아주신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락지를 끼웠다. 딱 맞춘 듯 내 손가락에 감겨오는 옥의 감촉이 서늘하면서도 따뜻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눈물을 글썽이자 시어머니는 에잉 주책맞게 늙은이가 눈물은 하며 급히 안채로 들어가 버리셨다. 하지만 나는 보았다. 돌아선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음을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비로소 이 낯선 양반가가 진정 나의 집이 되었음을 실감했다.
거짓으로 들어와 진심을 얻기까지 나는 참으로 먼 길을 돌아왔구나 싶었다. 해 질녘이 되자 남편 김도령이 별채로 돌아왔다. 그는 흙투성이가 된 신발을 벗으며 활짝 웃었다. 부인, 내가 오늘 서당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아시오? 그는 예전에 병약하고 우울했던 선비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틈틈이 소작농들의 일을 돕는 건강한 청년이 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건강한 구릿빛을 띠고 있었다. 나는 수건을 건네며 물었다. 무엇을 가르치셨기에 이리 신이 나셨습니까? 그는 내 손을 잡고 마루에 앉히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맹자의 한 구절이요.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측은지 나는 아이들에게 신분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가르쳤소. 바로 부인이 내게 가르쳐준 것처럼 말이요. 나는 얼굴을 붉혔다. 서방님도 참, 제가 언제 그런 거창한 것을 가르쳤습니까? 저는 그저 김도령은 내 입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막았다. 아니요, 부인은 내 스승이요. 책 속에만 파묻혀 세상을 모르던 나를 깨워주지 않았소. 지난 겨울 관아마당에서 부인이 외쳤던 그 절규가 아직도 내 귓가에 생생하오. 그때 나는 깨달았소. 진정한 양반의 도리란 갓을 쓰고 애템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람을 지키고 불의에 맞서는 용기라는 것을. 그는 내 손에 끼워진 옷가락질을 발견하고는 빙그레 웃었다. 어머님께서 드디어 주셨구려. 네, 언젠가는 주실 줄 알았소. 그는 내 손을 끌어당겨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입술은 따뜻했고 그의 숨결은 향기로웠다. 나는 그에게 몸을 기대었다. 기생초이도 가짜 홍련화도 아닌 사랑받는 여인으로서의 행복이 온몸을 감쌌다. 밤이 깊어지자 우리는 갯마루에 나란히 앉아 달을 올려다보았다. 달은 여전히 밝았지만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김도령이 불쑥 물었다. 부인, 후회하지 않소? 기방에 있었다면 화려한 옷을 입고 풍류를 즐기며 살았을 텐데 이 총구석에서 세미나 하고 사는 것이 지루하지 않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천만에요. 기방의 웃음은 술이 깨면 사라지는 허상이지만 이곳의 웃음은 땀 흘린 뒤에 오는 진짜 배부름입니다. 저는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서방님이 계시고 저를 믿어주는 가족이 있으니까요. 나의 대답에 그는 만족스러운 듯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나도 그렇소. 부인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평생 허울뿐인 양반의 체면에 갇혀 시들어갔을 것이요. 부인은 진흙탕 속에 빠져 죽어가던 나를 건져 올려준 연꽃이요. 연꽃.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꽃. 그가 나를 그리 생각해 주다니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서방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요? 어디 아픈 것이요? 나는 그의 손을 내 아랫배로 가져갔다. 아직은 평평하지만 그 안에서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우리에게. 식구가 늘 것 같습니다. 김도령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환호성을 지르며 나를 와락 끌어안았다. 정말이요? 부인, 정말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의 기쁨의 찬 목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안채에서도 기척이 들리는 듯했다. 아마 시부모님도 이 소식을 듣고 춤을 추실지 모른다.